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남규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되었다는 소식과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20, 토요와이드, 뉴스워치를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입법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 범죄만 남기고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범죄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지는 못했습니다. 4월 30일 오후 8시 뉴스에서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던 당시의 현장 상황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4월 30일 오후 4시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소집됐지만 필리버스터 대상이었던 검찰청법 개정안이 자동 표결에 붙여지게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게 국회의장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며 막아섰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사태까지 빚어져 국민의힘 일부 여성 의원들이 다쳐 국회에 구급차가 도착하는 등 아수라장이었던 현장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후 4시 10분쯤 민주당 의원들이 앉아있는 본회의장에 박병석 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입장하였고 오후 4시 20분쯤 본회의가 개의되었는데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유와 고성으로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고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참석하지 못한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161석에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해 172명으로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30일 오후 7시 토요와이드에서는 대검찰청이 입장문을 내고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기능 박탈로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됐다는 말로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70년 이상 축적된 검찰의 국가수사 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고 절차 문제를 강조했고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하여 합리적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덧붙였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법안 발의 일주일 만에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 전원이 총사퇴하는 초유의 강수를 뒀고 4월 28일 검사와 수사관 등 구성원들의 호소문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는 못했는데 검찰은 5월 3일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급적 신속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과 별개로 국민의힘도 4월 27일 절차 위반을 이유로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을 낸 데 이어 4월 29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당분간 혼란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자는 법조계 반응을 묻는 앵커의 질문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은 4월 15일 발의부터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보름간 수정을 거듭했는데 그간 법조계에서는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다루는 중대 사안이 의견 수렴이나 단 한 번의 공청회 없이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둘러싸고 정치권, 검찰, 경찰, 변호사협회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응이 나올 때마다 언론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 보도하다 보니 나열식 보도가 많고 입장문이나 인터뷰의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있다는 것은 전달이 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비판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행위의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했다, 누가 뭐라고 말했다 등 사건의 추이를 전달하는 것도 충분히 뉴스 가치가 있지만 갈등 상황뿐만 아니라 갈등 내용도 시청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전달하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계나 법조계에서 나오는 비판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개정안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언론에 많이 노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4월 19일 오후 6시 뉴스워치에서는 들썩거리는 집값 탓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짚었습니다. 기자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예민해진 부동산 민심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약 후퇴 우려가 긁어진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에 대해 국민의힘과의 첫 당정 협의에서 특별법 추진을 다시 약속한 것으로 앞서 인수위가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한 뒤 말 바꾸기란 비판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리는 등 규제를 풀고 노후단지를 재정비해 추가 공급에 나선다는 게 인수위의 원래 계획이지만 서울만 해도 더 오래된 단지가 넘쳐나는데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고 재건축이 일시에 몰리면 매매에 전월세까지 집값이 들썩일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공급량을 늘려 시장 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지만 단기 집값 상승이 문제라면서 종합적인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재건축, 재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곳들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어 공약 실현과 집값 안정 사이에서 딜레마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혼조세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월 28일 오후 7시 뉴스프라임에서는 당일 발표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책을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며 손실보상금 규모는 구체화하지 않은 채 100% 손실보상이라는 모호한 표현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 개사의 피해 규모를 54조 원으로 추산하고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시 피해 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자신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지 알 수 없고 손실 보상률과 보상 하한액도 올리겠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보상이 늘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불만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일괄 지급을 기대했던 상황에서 4등 지급에 상환이 600만 원이라면 현 정부안보다 퇴행된 대책이라고 비판을 내놨고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표심을 얻기 위해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을 당선 후 변경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지만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공분을 살 것입니다. 연합뉴스TV가 공약 실현과 관련된 뉴스를 보도할 때는 단순히 전달자의 역할에 머물지 말고 공약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책 변경인지 등을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공약은 이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공약이 실현 단계에서 변경된다는 것은 애초에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 축을 언론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의 공약이 당선 후에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것인지를 선거 과정에서 꼼꼼히 짚어주는 보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5월 2일 오후 6시 뉴스워치에서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 시민들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야외에서는 노마스크가 가능해졌지만 마스크 착용이 익숙해진 시민들 사이에선 오히려 착용이 더 편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해 대중교통 이용이나 실내로의 이동에서 마스크 착용을 잊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외라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습니다.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에서는 밀집도와 상관없이 반드시 써야 하는 반면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에서는 꼭 쓰지 않아도 되지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착용이 권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이 마스크를 언제 벗고 언제 써야 하는지에 대해 다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을 짚으며 기자는 실외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코로나 의심 증세가 있거나 고위험군이라면 되도록 마스크를 써달라는 방역당국의 당부를 전했습니다. 또한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고 스카프나 망사형 등은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고 밀집시설이나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방문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조치 이후 1년 7개월 만에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아직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날씨가 더워지면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노마스크가 허용되는지 애매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가 앞에 보도해서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거나 권장되는 상황들을 짚어주었는데 어디까지가 실외인지와 같이 시청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지점들을 감지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 송예진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되는 탐사보도 뉴스프리즘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방송된 탐사보도 뉴스프리즘에서는 커피값 인상의 원인과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 방송은 최근 몇 달간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커피 가격을 줄줄이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가격 인상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커피 가격의 인상 이유는 국제 원두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원두의 가격 상승은 주요 커피 생산국들에서 발생한 기상이변과 관련이 있다고 전합니다. 세계 원두 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브라질은 가뭄, 서리와 폭설,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이 6개월 가까이 이어졌다는데요. 6개월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브라질 커피 생산량은 4,880만 포대로 2020년보다 22% 감소했다고 합니다. 세계 2, 3위 커피 생산국인 베트남과 콜롬비아에도 때 아닌 비와 서리가 내리거나 커피 주산지에 폭우가 내려 원두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는데요. 커피 재고량은 지난해 9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합니다. 또한 작황 부진과 재고 물량 감소로 아라비카 원두 선물 가격은 지난해 76% 급등해 1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으며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코로나19와 에티오피아 내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 차질도 가격 인상의 원인이라고 전합니다. 생산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커피의 특성상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인상은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야생커피 멸종 경고도 잇따라 제기된다는데요. 호주기후연구소는 이미 2016년에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2080년에는 사실상 아라비카 원두 등 야생커피가 멸종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가 있다고 전합니다. 또한 최근 스위스 연구팀은 기온 상승으로 아라비카 재배지의 경작 여건이 오는 2050년까지 급격하게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고 전해 커피값 인상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스타벅스는 기후변화로 인한 경작 면적 피해 감소를 위해 기후변화에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을 농부들에게 나눠준다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치솟는 커피값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커피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데요. 밥보다 커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커피가 시민음료로 자리 잡았다고 전합니다. 시민음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353잔으로 세계 평균 소비량보다도 3배가량 많은 수준이며 음료 선호도 조사에서도 응답자 10명 중 3명이 커피를 선택하면서 커피가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고 전합니다. 커피는 음료 특성상 유행을 타지 않고 찾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업 비용도 저렴해 우후죽순으로 매장이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카페의 개수는 전국적으로 편의점보다 약 1.7배 많다고 전합니다. 그만큼 카페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창업의 무덤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데요. 서울 신촌의 한 개인 카페는 메뉴 다변화부터 각종 할인 혜택까지 생존을 위한 고민에 끝이 없다고 전합니다. 커피 재료값은 비싸지는데 자본을 무기로 한 대형 커피점과 저렴한 무인점이 많아져 가격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태이며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자 인건비부터 줄여야 했다고 전합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3년 이내 폐업한 서울 소재 커피 음료업 매장은 전체의 거의 절반에 달했다는데요. 개인 카페 6천여 곳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수익성 개선을 시도해보았지만 회복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합니다. 커피값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겪는 압박감에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유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여러 가지 매달 나가는 지출 금액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자연재해뿐만은 아닙니다. 기후 문제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항구에서 코로나 사태로 검역이 강화되고 하역 작업이 지연되는 물류 대란 사태도 커피 가격이 오르는 원인이라는데요. 오르는 원인인데요. 이러한 문제로 당분간 원두 가격은 계속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대형 커피 전문점은 원두 가격 상승에 맞춰 커피 한 잔의 판매 가격을 올리면 되지만 고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아는 동네 카페일수록 그런 결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이게 기후 문제뿐 아니라 물류 대란 사태 등 다양한 이유들로 커피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예진 학생은 이번 뉴스 프리즘에서 소개한 내용 중에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했나요? 네, 저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원두 생산량을 줄였다는 점이 안타까웠고 놀라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지구온난화 저감 정책을 좀 더 강화해 생물 다양성 확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 송예진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부에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혼자만 산책을 하거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그런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이어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로 일상 회복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이나 재유행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인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코로나19 방역 체계 변화에 따른 여러 논란과 우려 등을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방역 당국이 지난 2일에 결정했는데 결정에 대한 이유 또 이에 대한 반응
우려 등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정부가 이제 지난달 18일에 거리 두기를 해제하면서 실외 마스크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2주간의 방역 상황을 지켜본 뒤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었죠. 실제로 이제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은 이후에 확진자 수가 20% 이하로 줄어들었고 또 위중증 발생도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현재 방역 상황과 국민의 바람을 고려해서 방역 규제를 일부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감염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언론에서는 실외 마스크 벗기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함께 또 이에 반대하는 인수위원회의 입장도 함께 다루는 한편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코로나 엔데믹에 잊혀진 사망자와 또 취약 계층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조선일보는 인수위의 만류에도 야외 마스크 벗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인수위가 밝힌 한 5월 하순 정도에 해당하는 마스크 해제 선언 시점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해제 시기를 미룰 것으로 점쳐졌었지만 결국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백신 미접종자 등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게 안전하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백신에 의한 감염 예방 효과는 3차 접종 이후 이제 5개월 후부터는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에 이제 3차 접종을 받았다면 접종 효과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또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코로나19 이제 고위험군들과 함께 사는 가족들도 실외에서라도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일보는 566일 만에 야외 마스크 해제, 연착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외 마스크는 해제되더라도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시민들이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방역의 긴장감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질서 있는 일상 회복을 위해 시민들의 개인 방역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엔 해외 상황은 어떤지도 함께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세계 주요국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여부를 간략히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해외 국가들의 코로나19 상황, 앞으로의 전망, 대응책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거를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전 세계가 이제 뭐 탈마스크화 움직임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제 없습니다, 거의. 그 중에서도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말부터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고 또 미국도 지난 3월 말에 하와이를 끝으로 모든 50개 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 이제 마스크 해제 뒤에 확진자가 딱히 이제 급증했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난 7일에 신규 확진자가 그 전주보다 29% 줄어들었고 영국도 이제 감소폭이 53%에 달했습니다. 독일은 10%, 스페인도 8% 정도로 확진자가 줄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실내외 마스크 규제 대부분을 풀었는데요. 전주의 확진자 숫자가 그 전주보다 11%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거의 정체를 보이던 신규 확진자 숫자가 얼마 전에 이제 50개 주 가운데 47개 곳에서 이제 증가세를 보이면서 일부 주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 재도입을 검토하기도 했었지만 또 최근에는 소폭의 감소세로 또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국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우선 새로운 변이 출현과 같은 대형 변수가 아니라면 방역 완화가 되더라도 유행 규모는 당분간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현재는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19의 어떤 자연 감염으로 형성된 면역이 유행 감소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실외에서 마스크 해제를 하더라도 감염병 유행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와는 반대로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신규 확진자만 아직도 4만 명대 후반 또 5만 명 이렇게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격리 없이 지내는 숨은 감염자들도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야외 마스크 해제는 바이러스의 전파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스크는 이제 한번 벗고 나면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는 다시 쓰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함께 전했습니다. 마스크 전면 해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만 언론에서는 그 시점을 이제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인식되는 엔데믹 상황이 와야 이제 제대로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는 의견을 많이 내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분간 실내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은 유지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이제 먼저 마스크 방역 규정을 철폐한 나라들의 확진자 규모 변화도 매우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마스크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일단 좀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들 나라보다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언젠가는 실내 마스크도 해제되는 시점이 멀지 않아 보인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네. 이분들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로드맵이 지난달 말에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요 내용을 먼저 간략히 정리해 주시고요. 인수위 측의 입장과 소상공인 반응 등을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또 이 보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인수위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현금 피해 지원과 세제 지원 등을 묶은 이제 패키지로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을 이제 실질적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인데요. 인수위는 코로나 방역 조치가 시작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이제 업계 전체에서 감소한 영업이익 규모를 54조 원으로 추계하고 여기서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이제 손실보상금 35조 1천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추가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또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현행 90% 수준인 보정률을 100%로 상향하고 현행 또 50만 원인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구조 패키지 등 여러 방식을 통한 손실 보상을 추진하고 그동안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한 여행업계라든가 또 전시, 예식장업 등 28개 업종이 지원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지원 방안의 전체적인 얼개만 공개됐고 지원금 액수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서 이제 반쪽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제1호 공약이었던 온전한 손실 보상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제 손실 보상 문제를 여야의 입장이나 아니면 진영 논리에 따라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 정부의 정책이 그동안 코로나로 고통을 겪어온 국민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또 제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좀 합리적인 보도가 이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요. 격리와 검사 체계 등 조만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방역 체계를 간략히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언론이 방역 체계 변화나 일상 회복 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도해야 되는지 바람직한 보도 자세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등급을 이제 2단계로 하향 조정했지만 확진자 이제 격리 등 대부분의 의료 체계는 기존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4주간의 이행 기간인 오는 23일 이후에는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지 여부와 또 실내 마스크 해제 같은 것들이 앞으로의 이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인수위는 격리 권고 전환을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내 과제로 분류해서 이제 오는 8월 말까지 이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도 팬데믹 상황이 끝나는 시점까지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제 올 가을 이후에 혹시 모를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제 방역 체계가 바뀔 때마다 국민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변화된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방역의 긴장감은 유지하면서도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에 이제 잘 적응을 해 나가야 될 텐데요. 우리 사회가 이제 혼선 없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후속 조치에 대한 보도 같은 것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